뭐 얘기한 적은 없는데 17년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이제 숨 안 쉬어지고 공황 증상이 쓰러져서 막 거의 막 죽기 전까지 갖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된 거죠. 좀 공황장애랑 그 우울증, 그 양극성 장애라는 얘기도 들었고, 네, 그죠. 시기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신서유기 강식당 가서 촬영 끝나고 형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나와서 울고 촬영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촬영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집에 혼자서 있게 되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좀 알아달라 라는 느낌으로. 근데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할 용기도 없고 뭐가 나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리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커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대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과 충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어떨 때 도파민이 활성화되냐 하면 공부를 할 때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집중할 때. 네. 그리고 중요한 면접에 가서 막 이럴 때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길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머 폭설이 쏟아져. 그럴 때 막 큰일 났다 막 이럴 때도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서와 행동과 사고 기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런데 도파민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됐을 때는 대뇌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약간 오피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민호 씨 같은 분이 창의적인 과정, 창조의 과정에서 막 이럴 때도 쫙 올라가요. 그 과정 작업이 끝나고 안정된 상태. 아 됐어, 내 좀 쉬어야지. 이 상태가 되면 본인이 다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본인을 괴롭게 해야 다시 대뇌에서는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오니까 언제나 본인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악상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런 감각을 약간 고통을 느끼는 걸 찾아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뭐 문신을 해서 아니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신하면 아프잖아요. 일단 아프게 하든 아니면 이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예술적인 센스가 있어도 괴로워. 편안해지면 편안해서 또 괴로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좀 정확하게 간파를 당한 것 같아서 뭐 꿈이 뭐예요라던가 앞으로 어떤 뭐 사람이 되고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전 항상 대답을 계속해서 창작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결과들을 내놓고 인정받고 그런 일들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데 땔감이 오래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민호 씨는 아주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몰두하고 이런 걸로부터 뭔가 창조물이 나오는 데에 굉장히 기쁨과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유난히 중요한 분이다 보니 민호 씨는 그러지 않은 시간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좀 사실 쉬면 쉼을 통해 회복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술적인 힘이 생길 텐데 창의적인 힘이 계속 그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면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송민호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그러니 왜 아무리 예술적인 송민호라도 일상에서는 송민호이잖아요. 그냥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피곤할 땐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 일상에서의 생활인으로서의 송민호는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범해질까 봐 무척 두려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평범해지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감각적 센스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비중을 두는 우선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오래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중간중간에 쉼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 노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다음에 창조적인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좀 잘 안 믿는 편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경계하듯이. 약간 그 시청자들이 그런 평가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집에 가면 또 이제 너무 나댔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 막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에서 막 완전 편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댓글 달린 거 보면 재밌다 중에 그 하는 거죠. 지금 왜 저래? 왜 저랬는데? 그러면 또 후회하고 그걸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내가 이게 제가 보니까요.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에너지 소진했으니 나 당연히 좀 쉬어야지. 당연하지가 없고 네. 이러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게 이런 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런 마음은.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중학교 때 그때는 전 뭐 나가가지고 막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했는데 그 버디라고 있잖아요. 메신저. 어떤 때에 한 번 그게 왔어요. 야 깝치지 마라고.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일진 애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거 너무 내가 나대는 건가? 이런 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이렇게 확 유명해질 때가 쇼미더머니 3 때 처음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한 번 딱 꺾어준 그게 그 사진을 찍어주는데 저 팬이에요 해서 네 사진 찍어주세요. 너무 신나가지고 찍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쟤 뭔데? 쟤 누구야?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확 꺾여버려요. 가지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네, 그냥 무서워 모든 것들이. 네, 뭐 길거리에서 좋아요, 막 좋아요 하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서 나를 왜 좋아하고 어디서 봐서 좋아하고 이런 걸 계속 따지게 되는 게 근데 이것도 계속 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공황장애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분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그냥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제 어렸을 때처럼 제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럼 이 내재되어 있던 우리 기리보이 네. 마음속에 있던 뭐 불안이나 네. 의심이 화를 조금 더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사실은
감각의 일부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음악에 굉장한 재능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언제나 기리보이 씨가 느끼는 감정을 네. 솔직하게 네.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어쨌든 우리 기리보이님의 내면의 방을 좀 단단하게 네. 잘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음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궁금해하는 거는 너무 알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다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 피곤해요. 내가 좀 언제부터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 저 뮤직비디오 현장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그 대기실에 기타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그걸 잡고 막 누가 듣던지 말던지 그냥 하면서 했을 텐데 잡은 순간에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치면은 주목을 받을 거고 사람도 자고 있는데 좀 굉장히 민폐가 되겠구나 하면서 좀 약간 의기소침? 갑자기 예. 자기. 예. 근데 그 마음때쯤에 연예인이라는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생활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들어봅시다. 그때 당시 쇼미더머니로 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후로 이제 그냥 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음악도 많이 하고 그냥 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했는데 근데 바비 씨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비 씨 그 옷보다는 이 옷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나로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100% 솔직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 TV 앞에서. 바비 씨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인 것 같으세요? 내 모습이 아닐 때? 그냥 뭐 내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애적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적 손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어떤 인식, 자기가 자기에 대한 거는 기대, 자기 자신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자기애적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장 완성 검사를 해봤는데요. 몇 개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여성상은 인간이다. 내 생각의 여자들이란 인간이다. 남자에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어머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이 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저는 그냥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구나. 무기력. 네, 전반적으로 좀 기분 상태가 좀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서 인간이다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인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나의 색깔인 음악을 마음껏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음악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물거품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러면 내가 뭘 잡고 살아야 될까? 이게 삶의 의미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일련의 과정을 겪고. 왜냐면 이분은 자기의 쪽 손상을 잘 받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 나는 그럼 뭘 붙잡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얻는 거는 삶의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비 씨가 지금까지 다시 좀 회복하면서 잘 살아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패기치고 이런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왜냐면 그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걸까. 근데
아빠 엄마께서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젊으신 나이에 저를 낳으신 거라서 사실은 이제 어딘가에 버려졌었어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자란 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안 살고 이런 뭐 당연히 이혼도 하셨었고 이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줬어요. 너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저도 난 잘해야 돼.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이거를 늘 약간 어딜 가나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사실 어머니는 이제 아예 기억이 없는 게 그 5살 전까지 저를 뵈러 몇 번 오셨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워낙 어릴 때니까 기억이 없었고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5살 무렵에.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사실 없어요. 나는 이제 사고로 태어난 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아빠랑 막 부딪히면서도 아빠가 툭 감정적으로 내뱉듯이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가장 상처를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를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딱 들었을 때 나 때문에. 나 때문이구나.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약간 골칫덩이처럼 이렇게 그치만 잘해서 그래도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 증명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네네. 어릴 때 누구나 그러니까요. 아버지하고는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계셨고 제가 속초에 살고 있었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랑은 제가 이제 서울에 11살 때 올라갔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좀 가까이 지내면서 살면서 근데 한 집에 살진 않았고 제 옆골목에. 네, 아버지가 이제 소개해준 이모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분하고 동거를 하고 계셨고 저한테는 좀 두려운 그런 아버지였어요. 왜냐면 너무 저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을 모르시니까 일기검사하러 불 쓰고 오시고 그러면 이제 혼나고 늘 이제 관계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한번 폭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약간 그런 심리 상태가 됐어요. 한 번 아빠랑 확 부딪히고 나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직접 듣고 그때 네.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습관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차피 나랑 얼굴도 기억 못하고 뭐 그런 사이인데 돌아가셨구나. 이제 못 보는 거구나. 오케이 끝. 그냥 그런 게 되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제 불혹의 나이로 돌아가셨던 이유도 폐가 운동하시다가 폐 절단을 다 하셔가지고 결핵을 심하게 앓으셔서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고 데뷔하고 나서 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장기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장기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불혹의 나이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선희 씨를 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인정을 해줄 때가 있으셨어요? 제가 13살 때 오디션을 봤잖아요. 그때도 아빠가 정말 말리셨거든요. 그냥 아버지께서 사실은 가수를 하시려다가 이게 길이 좀 잘못돼서 좀 그렇게 되신 거라서 절대로 가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덜썩 3차까지 붙으니까 3차 오디션에는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고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자 그런데 세상에 응애하고 딱 태어난 그 출생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대놓고
너를 뭐, 낳고 싶지 싶어서 않았어. 난 줄 아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거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도 느끼고 표현을 해요. 고통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민선예를 증명하고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선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네.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다음에 원더걸스로서는 최고로 정상을 가야지. 정상에 가야 민선예로서 나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사람들은 정상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다음엔 뭘 더 해볼까예요. 근데 선예 씨는 그 정상까지 가는 이유가 존재에 대한 증명이었기 때문에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증명한 거예요. 더 이상 길은 필요 없어요. 존재를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만두신 거예요. 증명한 거야. 최고 정점인 거예요. 내가 최고의 인기 걸그룹이야. 그리고 이걸로 다 나의 능력과 우리들의 능력을 인정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도 언제나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 가족이.